네, 쌍구라입니다. 장원재 박사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원재 박사와 아주 가깝다고 소문난 남정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사람 친구 맞아요?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저쪽에서. 뭐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예. 그 이후로도 교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나도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정치판에 오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던데. 저희는 정치판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또 저희는 그리고 짝이라고는 하는데 네. 자고 깨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 등교 시간 자체가 달랐죠. 1103 드세요. 1시간 동안 떠드시려면 네. 예. 불알을 푸시려면 알겠습니다. 먼저 영양제를 좀 섭취하시고 1103. 예. 네. 이거 저 100년 된 산삼을 예, DNA 지문 분석 기법으로 이용해서 99%를 예, 이걸 인공 배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99년 산삼입니다. 예. 양도 많아요. 예. 이런 거 원래 저 CF는 연예인도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찍는 거잖아요. 지금 남정욱 인기 상종가.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장원재가 네. 인기가 있었는데 남정욱 나오고 나서부터 순위가 바뀌었어요. 뭐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나 이지러진 달은 다시 보름달이 된다. 곤토 중네.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칼럼을 하다가 좀 소리를 질렀는데, 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건 뭐 완전 어버이 수령을 연상케 하는. 그렇죠. 어. 어버이 수령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세요. 예.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을 무슨 태양절 그래가지고 막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죽었어요. 그 저는 우리나라 이 휴대전화 전수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해가지고 김일성 생일날을 번호로 쓰는 사람, 김일성 죽은 날을 번호로 쓰는 사람, 이게 전수조사하면 뭔가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죽은 날 번호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 그 죽은 날 번호 쓰는 자들에게는 연락을 해가지고 그날 약속을 잡아보는 겁니다. 근데 사적으로 제사 지낸다고 안 나오는 인간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다라는데 제가 한 10만 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논어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아부가 남의 집 제사상에 가서 절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정말 김일성 제사 지내려고 그날 약속 안 잡는 사람이 아직 꽤 많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사님이 앞으로 혈압이 올라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혈압이 더 올라가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예. 이를테면 이게 딸랑딸랑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누군가는 좀 더 이제 강력한 찬사를 쏟을 텐데 그때마다 박사님 혈압 올라가지고 이래서 되겠냐고 거의 운전을 하시다가 아니 저는 이자가 무슨 영남 남인 이런 것만 안 건드렸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 하죠. 영남 남인 할 말 많은데 다시 김일성으로 돌아가면 이 북조선 주민들이 제일 이를 갈고 박박 미워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옷 벗어가지고 도로에 깐 놈의 자식. 맨 처음에 깐 놈. 지는 잘 보이려고 깔았겠지만 걔가 깔면 남들도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부 경쟁이라는 거는 계속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인 기법을 지니고 있는 데가 북한이니까. 근데 이제 북한을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그 이번에 누구죠? 저 양문석이 네. 아니 애완견 같은 품위 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히 누명을 쓰셨다. 기레기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이 양문석이가 그 코딱지 박찬대를 이겼어요. 네. 예. 그런데 양문석의 천하도 3일밖에 못 가네. 아버지가 나왔어, 아버지가. 민주당의 아버지. 그럼 DJ는 민주당의 뭐 할아버지입니까? 아니, 이건 할아버지입니까? 그럼? 아니 김대중 무슨 노무현이는 아예 지금 지어져 있고 없죠. 좀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치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촛불의 근원, 만물의 근원, 뭐 거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만물의 근원. 예. 뭐 제3의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것도 제3의 나오죠. 건국의 아버지.
자,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의 아부 경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너무 초장부터 혈압 올리지 마시라. 천천히. 예, 지금 남정욱 작가가 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진짜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 떠오르는 태양 정도까지는 가야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저 옆방에서 대기하다가 박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들으면은 예. 막 불안해요. 혈압으로 쓰러질까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도 고성욱 TV 독자들 위해서 길게 간다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난 이것들 참. 자, 다음 주 화요일이 6.25네요. 네. 6.25 전쟁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오늘 오다가 이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봤거든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박사님 저희가 국군 유해 발굴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가 90년대 같은데. 예, 되게 오래됐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200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시작했어요. 2000년에 6.25 전쟁 50주년 특별 기획 그래가지고 근데 웃기는 거는 그게 원래 2000년부터 2003년까지만 하는 거였어요. 한시적 프로그램이었어요. 6.25가 3년 했으니까 우리도 3년만.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그래가 3년만 했는데 자꾸 뭐라니까 미루다가 2007년인가 이제 연구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23년까지 됐는데 이제까지 발굴한 숫자가 적군 포함, 그러니까 북한군 포함해가지고 중공군 포함. 13,000명인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또 12만 4천 명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500명씩 했다는 얘기니까 12만 4천 명을 하려면은 230년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460년 동안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나라를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연구 사업이 된 거는 또 미군의 영향도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나 유해가 나오면 다 찾아오거든요. 네. 특히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이것도 돈을 주고 다 사옵니다. 그래서 한때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미군 가짜 인식표 만드는 게 번성하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 이거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 인식표를 주면 일단 미군이 그거를 가져가서 점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짜가 안 통한다는 걸 알아서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하면은 로또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유해를 모셔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미군은 자기 나라 바깥에서 전사한 군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유해를 발굴해서 뭐 하다못해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제 고국으로 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잖아요. 그 JPEG이라고 그래가지고 Until They Are Home.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들게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지역 무슨 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에 고미술학과 막판에 뭐 장의사 막 찾아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틀이 잡힌 모양인데 지금은 별도의 부대가 있습니다. 네, 별도 부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도시 개발 같은 걸 파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사업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자꾸 밀립니다. 그러니까 불도저가 파면 안 되는 막 파버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혀 분석을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 계속 생기는데 그러니까 6월 달만 되면은 그 발굴 사업단에 사람들이 취재를 온대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우리 언제 갈 테니까 그때 좋은 거 좀 꺼내 달라고. 아이고 참.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어떤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고정간첩이 자기 그 비트라고 그래가지고 무기 묻어둔 데를 수십 년 만에 찾아갔는데 신도시 개발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패러디 코미디 영화도 있었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유엔 묘지가 부산에 있거든요. 네. 예. 유엔군이 그렇게 대규모로 많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임시 수도인 부산의 남구에 이제 그 유엔 공원, 유엔 묘지와 유엔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거기 가서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묘비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근데 20살, 21살 많아요. 10대 후반도 많고요. 그런데 유난히 그 튀르키예 군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 물어봤더니 튀르키예는 그 전통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와 전통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용사는 예. 싸우다 죽은 그곳에 묻히는 사망하면 게 영광. 그 나라에.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미군은 마지막까지 예. 본국으로 예, 해서 예. 가족품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라고 하면 예. 튀르키예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바로 그것에 묻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스만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튀르키예 군인료가 예. 특별히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저기 세계 유일한 그 유엔군 묘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또 유일하게 정세계 하나밖에 없는 묘지가 하나 또 있거든요. 적군 묘지. 적군 묘지. 파주에 있습니다. 거. 나 이런. 그 다부동 전투 그걸 갖다 처음 이제 그 발굴을 시작했는데 같이 싸웠으니까 공상훈 시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나니까 6번에서 놀란 거예요. 아니 국군을 발굴했더니 왜 빨갱이를 파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예, 그랬던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뭐 파다가 뭐 중공군 뭐 6월이 나오고 이거를 그럼 뭐 어디다가 뭐 갖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수습은 할 수 있지만 예, 그렇죠. 이걸 뭐 묘지를 따로 뭐 조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 지역의 그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은 거기 또 참배 간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비율이 북한군하고 중국군이 한 2대1 정도, 중국이 2배 거의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가끔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조합하시라고. 중국 관광객들이. 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묘지라고 했는데 적군 묘지잖아요. 잘 꾸며놓자니 이상하고 너무 방치하자니 또 실내고 모호한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6.25 남침도 무슨 민주화 운동이고 뭐 통일 시도였다. 그리고 김일성을 무슨 민주화 유공자로 우리가 표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거 통일 시도였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원래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이름을 짓잖아요. 예.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었어요. 그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국 해방 전쟁이니까 이 미제의 압제에 고통받고 있는 남조선 우리 인민들, 남조선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장원재 박사 얘기대로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 거지. 가능하죠. 김정은이가,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탈북자들은 북침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니 해방 전쟁이라 그러면은 먼저 당했는데 어떻게 해방을 시킨다고 내려오냐. 그리고 먼저 당한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저기 서울을 점령하느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서 북한에서부터 그런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요번에 뭐 오물풍선 가지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대표적인 우익 자유주의의 가치인데 김여정이 어느새 이렇게 우익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자가 됐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김여정이가 저기 전향 선언했어요? 아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그 오물폭탄을 날렸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거 다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군이 네. 자기 나라 바깥에서 가장 많이 죽은 전쟁 아닌가요? 그렇죠. 이 6.25 전쟁이? 4만 명? 근 5만 명 가까이 5만 전사했죠. 예. 실종자까지 치면 예.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정도는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병력이 손실된 전쟁이죠. 그런데 그게 195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950년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코리아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러죠. 대부분 못 찾습니다. 지도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면은 예. 유럽 어디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거의. 예, 그러니까 정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네. 네. 그런 나라에 와서 5만 명 가까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시다 시티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다 시티, 시다 백양목. 시다 시티는 그 라스베가스하고 저 로스앤젤레스 사이에 있는 유타주에 있는 네. 도시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사이에 있는데 인구는 한 3만 명.
6.25 때 여기서만 600명이 전투병으로 참전해가지고 어허. 1년간 전투를 치렀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평에서 중공군을 격퇴한 가평 전투 유명해요. 가평 전투. 예, 예. 근데 시다시티에서는 그게 내셔널 가드였어요. 아미가 아하. 아니라. 예. 그래서 한 동네에서 징집이 됐거든요. 민방위군 같은. 예. 600명 참전했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없이 귀환. 어허. 그래서 이걸 자기들은 이제 미라클 오브 시다시티, 시다시티의 기적이라고 하고 지금도 매년 10월이면은 그 6.25 동란 참전 기념 행사를 해요. 그러면 8살, 9살 이렇게 조그만 미국 소녀들이 한복 입고 퍼레이드하고 인근에 있는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LA 한인 단체와 연계해가지고 무슨 태권도 시범 김치 담그기 이런 한국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자발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 그 시민 건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한번 시다시티 용사들을 향해서 그 만찬을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저 여기 고성욱 TV 시청자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되시기 때문에 네. 빤히 아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 6.25 전쟁 다룬 영화 중에서 미국 흑인 공군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미국 흑인 공군? 예, 흑인 공군 비행사가 나오는데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백인과 흑인이 어깨를 걸고 같이 싸웠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 전쟁에서 20년이 흐른 베트남 전쟁 때 15년이 흐른 그때도 이런 편지를 백인 병사가 엄마한테 씁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말로만 듣던 흑인을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공산당 나보다 더 무서울지 모르니까 물리지 않게 조심해라 뭐 이런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였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60년대만 해도 뭐 흑백 간에 같은 버스도 타지 않았고 화장실 그죠. 따로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1968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6.25 전쟁은 1950년이니까. 그렇죠. 예. 예. 내 꿈이라는 게 결국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게 꿈이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전령 자체가 백이나 흑인.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를 따지면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또 미군이 얼마나 이 한반도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정말 올인했냐 하는 거를 이런 몇 가지 수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주한미군을 자꾸 철수하라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근데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국토방위, 자주국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전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끔씩 누가 너무나 미울 때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미우면은 나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너도 좀 죽어줘 뭐 이런 거죠. 속담으로 치자면은 초가삼간 태우더라도 빈대 잡는 맛이다. 빈대를 잡고야 말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빈대를 잡겠다. 이 정도는 괜찮죠 말해도. 괜찮아요. 네, 새끼줄. 네,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욕설을 하면 뭐 경고에 걸리나요? 예. 어디 저 유튜브. 네,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걸립니다. 이런 된장 뭐 이 정도는. 야, 된장은 뭐 먹는 네. 거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은 그 미군이 또 한국군이 북한군과 전쟁했을 때는 그렇게 사상자가 많지가 않았는데 중공군하고 붙으니까 이것들이 인해 전술을 쓰는 바람에 뭐 죽어도 밀려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많이 사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25를 얘기할 때는 북한 김일성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진짜 제대로 붙었던 거는 1.4 때를 전후로 한 중공군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후방은 비교적 안정이 됐고 지금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갈아 넣는 전투가 반복되던 시기죠. 예. 그래서 아이고 갈아 넣는다 그러니까 좀 섬찟하네. 그 아주 유명한 그 전투지들이 있잖아요. 뭐 햄버거 일 전투니 뭐 철의 삼각지대 이런 데가 다 그 6.25 전쟁 후반부에 네. 이제 발생하거든요.
예, 얼마나 사람이 죽어나갔으면 그 짓이겨진 햄버거 패티 같다고 해서 햄버거 힐이겠어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맨날 그 산 하나 뺏으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반대로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되는데 막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나중에는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팽독회 들어봤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정말 이 갈아 넣는다는 표현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그러다 피해 능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능선 이런 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정말 2년 동안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죠. 아까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 그 제 선친도 6.25 때 학도병으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부터 해서 이제 그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한테 포로가 됐어요. 어우. 예. 그럼 포로 생활도 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서 가다가 탈출. 이제 어두운 그 숲길에서 이거 끌려가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 선친이 어쨌든 그 계곡적으로 뛰었대요. 몸을 날렸대요. 예. 몸을 날리면서 막 여기저기 찰과산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 아버지를 이제 포로로 잡아서 이제 상 받으려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중공군들이 아버지가 이 계곡으로 구른 그쪽을 향해서 막 무차별 총을 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총알이 관통이 돼가지고 어깨 쪽에 예. 그 제가 어릴 때 봐도 이렇게 그 총알이 관통되면 그 흉터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걸 그때 뭐 정교하게 정형 수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성형 수술은.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상처가 남아요. 그렇게 하고 또 파편은 몸에 박혀 있는 상태로 그냥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공군한테 이게 잡히거나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런 상위 용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신데 운동권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민주화 운동. 아버지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 그건 선친도 공산주의와 관계없는 그렇지. 민주화 운동. 네. 아니 제 선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셨고 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했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지. 알겠습니다. 네, 인정. 네, 부전자전 인정입니다. 아무튼 박사님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서 잘 탈출하셨기 때문에 박사님 같은 분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예. 대부분 보면 차라리 그때 그냥 안 사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분은 그 철수 때 안 내려오시고 그냥 거의 계시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래. 아무튼 확실한 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분도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도 있는데 내려온 분이 16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발로 하는 투표에서는 승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월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납북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예, 납북되고 근데 거기서 납북돼서 끌려왔는데 거기서 나 남쪽으로 가겠다 죽여라 이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래 내 발로 와서 하고서 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숫자까지 포함하더라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결사적으로 안 막은 거가 어차피 그 사회를 장악하려면 사회 상층부 인텔리들을 갖다 선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알아서 내려가고 지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도 지기 애비를 닮아서 이건 애비까지는 괜찮죠. 예. 네. 부친이라고 그래. 아무튼 네. 하여튼 저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남반부를 점령하면 3분의 1은 도망갈 거고 3분의 1은 우리가 죽여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부려서 통치를 해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그랬습니다. 김정일이가. 그러면 김정은이는 더 하겠네. 김정은이도 뭐 황당한 얘기 많이 하죠. 탱크에 기름 없이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일단 남조선 내려가서 첫 번째로 마주하는 주유소를 점령한 뒤에 그 기름을 넣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주유법은 알고 있나 모르겠네. 그거 옛날에 히틀러가 쳐들어갈 때 똑같거든요. 예. 소련 쳐들어갈 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지령을 내렸는데 무전이 온 거예요. 주유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전이 뭐냐면은 눈이 옵니다. 9월인데 예 춥습니다. 그럼 춥지 러시아인데
그 다음에 탱크가 가긴 가야 되는데 다리가 탱크를 못 이기는 거예요. 탱크가 빠져서 안 나옵니다. 이거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옛날에 쿠웨이트 점령할 때도 쿠웨이트 전황이 알려진 게 팩스라든가 뭐 첨단 기기를 통해서 밖으로 정보가 나왔는데 이라크 군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이런 데 가가지고 왜 기름이 안 나오냐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6.25 전쟁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혼자 싸웠으면 졌겠죠. 졌죠. 그리고 6.25가 의미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 깃발 아래 모여서 작전을 한 유일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혼자서 싸웠으면은 뭐 어쨌든 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군과 16개 국가가 직접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네. 저 진짜 고맙더라고요. 요즘 생각할수록 고마워.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못하면 욕을 먹는 나라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좀 못해도 돼요. 우리도 힘드니까. 못 살 때는 뭐 근데 됐죠. 지금은 또 계속 외면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베트남에 이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파병을 한번 했잖아요. 네. 대규모로. 네. 뭐 다른 나라는 평화유지군으로 우리가 좀 나가긴 하지만 대규모 파병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야당들이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뭐라고 시비 걸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저는 그렇게 나쁘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피해자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토가 1990년대에 동쪽으로는 1인치도 안 간다고 해놓고 슬금슬금 계속 갔잖아요. 제일 마지막 주자가 우크라이나인데 때려봐 계속 이러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인간이 러시아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쌍방과실 내지는 도발한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 우크라이나가 우리 편이지.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데 그런데 무기 하나 못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게 국제 정치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직접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경제 강국이 되고 여유가 있는데도 무기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이 국제 정치 상황 현실을 생각하면 그건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 같아. 그렇죠. 마침 이제 그게 또 막 창립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그 연합 말고 연맹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네이션스 리그 오브 네이션스. 거기서는 단 한 번도 그걸 갖다가 강령으로만 내걸어서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이제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 나라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꼽을 만한 나라인데 15년 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쳐들어갔을 때 그 황제가 유엔 거에 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줬거든요. 근데 15년 지나가지고 한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병력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비록 그때 못 받았지만은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에서 황실 근위대가 온 거 아닙니까? 6천 명이 5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근위대니까는 왕궁 수비대가 온 거예요. 최정예. 최정예. 제 생각엔 그 당 지금 저기 에티오피아 국민 평균 신장이 168 정도 되거든요. 한 180 정도 되는 사람들 왔다고 제가 들은 거 같고 이 사람들이 253승을 했는데 이게 물론 복싱은 아니니까 근데 개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총검술이 그렇게 뛰어났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무서운 거가 지원할 때 아군에서 박격포 사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래 교리에 따르면은 교본에 따르면은 아군이 있는 곳에서 70m 밖에까지만 쏠 수 있게 돼 있는데 25m까지 쏘라고 그랬대요. 대단한 이 우리는 상관없다. 용맹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용맹스러운 군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리고 셀라시의 황제가 가서 죽어서 돌아와라. 명예롭게 전사하고 와라. 시신이 돼서 돌아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파견할 때 했고 그중에 혹시 아베베 비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베베 그 마라톤 선수? 네, 60년 로마 올림픽, 64년 동경 올림픽에서 우승한 인류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2연패한 아베베 비킬라.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요? 네.
그 강류 부대의 대대장 호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66년인가 저 왔었죠. 동아일보가 개최한 9.28 수복기념 마라톤 대회. 그게 한 4회인가 5회인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아베베가 우승하는데 그게 아베베 생애의 마지막 우승이었고 한국 처음이냐 그러니까 처음 아니다. 내가 6.25 참전 용사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 마라톤 대회가 솔직히 9.28 서울 수복을 갖다가 그걸 기념한다고 세계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오겠습니까? 근데 아베베가 오니까 다 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렇지. 월드 챔피언이 오니까. 그리고 그 루트가 중앙청 앞을 출발해가지고 월미도까지 갔다가 오는 거. 아 인천 상륙작전. 네. 9.28 수복기념 마라톤 대회. 그런 거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고 보면 에티오피아가 참 고마운 나라네. 고마운 나라죠. 그리고 이 노병들이 에티오피아의 그 좌이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한국을 도운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맞아. 예, 좌파 정권이 들어서 네. 후에. 그 에티오피아가 인류 최초 발상지라면서요. 그러기도 하고 뭐 솔로몬과 시바 이거 아니죠.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네. 시바의 여왕이 낳은 자식이 이제 통치하던 나라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지금 내륙 국가가 돼 있거든요. 위쪽에 있는 나라 독립을 해버린 바람에 한주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륙 국가가 돼가지고 지부티였나 독립한 나라? 아니요, 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다 이 다른 나라들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 수입하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령 뭐 파 한 단에 100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가전 제품은 한국과 가격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로 있는데 이런 나라들한테 제가 손을 갖다 지금 내밀지 않으면은 저희가 앞으로 도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16개 국가가 다 참전해서 참전비가 있잖아요. 네. 그 에티오피아 참전비는 어디 있죠? 그러니까 춘천에서 본 것 같은데. 춘천에 어디에 있고 그 춘천에 저 참전비야- 공지천 네. 거기에 에티오피아 커피숍 그 바로 네. 그 앞에 커피숍도 있습니다. 네. 그거 커피숍 이름이 에티오피아야. 네. 저도 가봤는데 아무튼 되게 고마운 게 딴 것보다 이제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은 게 다 어린애들이 와서 죽었잖아요. 글쎄.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 과연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피 같은 고3짜리 대학교 학생들 이게 애들 갖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공산군이 침략했다고 할 때 이 보낼 때 부모들이 그냥 가만 놔뒀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좀 이제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짊어져서 사실 그 상당히 이 많습니다. 의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권리를 주장한다면 몸은 이제 컸는데 머리는 아직도 애인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터키 얘기하셨잖아요. 예. 터키는 튀르키예. 100% 자원병입니다. 어. 네. 그때 튀르키예가 뭐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정식 군대가 해산이 되고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100% 자원병으로만 모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락스퍼 영화제 작년 개막작이 아일란가 그랬죠. 네. 아일라. 그게 그 튀르키예 군인이 6.25 전쟁 때 참전했는데 그 전쟁 고아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그 고아를 키우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또 자기도 트렁크에 막- 데리고 가려고 네. 결국은 헤어져서 네. 근데 그래서 수십 년 후에 결국은 다시 만나요. 만났죠. 네. 그건 이제 그 실사죠. 네. 실제로 만난 거는 여의도 앙카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여의도에 앙카라 공원이 있어요. 여의도의 KBS 별관 바로 앞에 보면은 앙카라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어. 거기 터키식 가옥도 하나 별관 있고. 바로 앞에. 네. 저쪽 남쪽이네. 네. 그러니까 테헤란로도 있고. 네. 그거 테헤란은 이란인가? 이란이죠. 이란 테헤란. 그다음에 튀르키예는 앙카라. 네. 앙카라 공원이 있구나. 거기서 만났어요. 네, 거기서 만났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거기는 왜 앙카라 공원이 됐어요? 거기는 6.25 이후에 터키군의 그 튀르키예군의 참전을 기념해서 음. 예전부터 앙카라 공원이었죠. 아하, 그렇구나. 네. 그 이제 터키가 맨날 그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6.25 때 참전해서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제 튀르키예 현지에서 이스탄불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자기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랑
그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돌고리 돌고리. 튀르키예다. 예. 돌고리 튀르키예니까. 예, 그래가지고 형제 나라라는 개념 그때부터 있었고, 그래가지고 돌고리 그 건이 뭐 누가 뭐 거기 이제 왕족이 주권하게 되면은 고글에서 그 고비 사막을 돌아가지고 조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아하. 근데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다. 그래서 그 제가 고비 사막 돌아서 가려면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조문가를 한 달 이상 갔다가 예, 그걸 갖다 조문 끝난 다음에 한 달 이상 돌아가고. 와야 되죠. 또.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가가지고 한 1년만 지나면 거기 유흥가가 한국하고 똑같이 변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요. 모르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 거 들은 얘기인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불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시아문. 여시아문인데. 여시아문. 아니 유흥가 얘기할 때 꼭 여시아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템플로 비슷한 얘기 바로 생기고 막 그런다는데 터키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3박 4일 놀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인식은 별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녀가면은 변한다 동네가. 근데 터키는 아직도 그한테 감정이 좋은 게 멀어가지고 3박 4일을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제대로 진출을 안 하는 바람에 좋다. 뭐 이렇게 지리적인 뭐 그런 걸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터키는 88 올림픽 때는 형제의 나라인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이거 짝사랑 아니었어? 이랬다가 2002년에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시 친한파로 돌았죠. 그렇구나. 이거 저 오미자 드세요. 네. 예, 문경 천주봉 오미자입니다. 야, 이 기가 막혀요. 여름 네. 예, 이만한 음료가 없습니다. 네,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미자. 저는 벌써 반 이상 마셨습니다. 5가지 맛이 뭐예요? 단맛, 신맛, 뭐. 장원재도 여기서 막히는구나. 네. 아무튼 오미. 네. 막히는 데 있어요. 계속 찔러다 보면은. 저는 이름이 좋아요. 미자 좋습니다. 단순해서. 미자로는 이미자 선생님이 그렇지. 계시고. 네.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그러니까 유명한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테드 윌리엄스. 테드 윌리엄스? 네.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사할 타자.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뭐 보스턴 레드삭스 한 팀에서만 뛰었고 20년 이상 프로를 뛰었는데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이 3할 4푼 4리거든요. 야, 대단하네. 근데 2차 대전 참전 용사고 6.25 때는 52년에 와서 53년까지 해군 파일럿으로 실제로 출격도 해서 평양 폭격하고 있을 때 그 날개에 막 저 포탄도 맞고 피격도 당하고 출격 횟수도 꽤 여러 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6.25 참전 용사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어요. 그리고 필리핀 아키노도 공군 조종사로. 종군 기자 아니었나? 아니. 내 기억으로는 조종사였던 것 같은데요. 누구 아키노? 네. 예. 저기 필리핀? 예. 필리핀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냈지. 예, 보냈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종군 기자여서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저는 제 발언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전 필리핀 집회에 그 아키노가 나오고 아키노가 쓴 기사 원고가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각적으로 기억을 한 거라 조금 더 근데 공군 조종사였다 그러니까 저는 100%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종군 기자로 왔던 저는 걸로. 철회했습니다. 확실하게. 또 뭐 다른 유명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종군 기자. 네. 라모스 전 대통령이 공군 파일럿이었죠. 네. 또 그러니까 한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네. 또 생각나는 사람은 마모 월대라고. 마모 월대.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 모르는데. 네. 마모 월대가 누구냐? 60년, 64년에 아베베가 마라톤 2연패를 하고 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 마모 월대 선수가 우승합니다. 아베베는 아베베 다음. 그러니까 한 나라가 올림픽 마라톤을 3연패한 거는 이디오피아가 이제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인데 이 마모 월대는 53년에 한국에 와서 55년까지 평화 유지군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6.25가
죄송합니다. 6.25가 끝났어요. 근데 계속 유엔군이 남아 있으려면 다국적군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군대가 철수를 안 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제일 늦게 철수를 한 데가 태국군인데 74년인가 뭐 72년인가까지 남아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의장대 병력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태국군은 70년대까지 실제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DMZ 가서 철책 근무하고 다 했습니다. 태국은 가장 늦게까지 그 파병을 유지해준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자, 우리 장원재 박사에 대해서 질문이 2가지가 있네요. 네. 다 좋은데 내 이름은 기억 못한다고 샤가레 무도회님이 슈퍼챗하면서. 아, 샤가레 무도회님이요? 샤가레 무도회님 본명은 송희진. 네? 송희진. 송희진. 기억 못하죠. 네. 예, 네. 예, 기억 못한답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니 어디서 저랑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많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시지? 이름은 낯이 익은데. 자, 그다음에 힌트를 좀 주시면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제가 그 지방 그 현장 다닐 때 네. 흰 카니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아, 같이 운전하고 했던 네, 우리 저기 본부장. 아산도 같이 갔었고. 아, 그렇죠. 네, 네. 기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송 선생님. 네, 기억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전공단인데 저렇게 술술 나오냐 궁금하다. 전공 뭐가 이렇게 술술 나오냐? 네. 이건 좀 이제 사적인 질문이신데 제가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억력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거는 남았다. 네. 털기는 터는데 낚이는 게 있어야죠. 강태공의 낚시.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월을 낚는 겁니다. 많이 낚으세요. 그래요. 이 다음 주가 6.25 전쟁이라 6.25 전쟁에 대해서 그냥 당일날이면 우리가 좀 무겁게 그 전쟁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좀 가볍게.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세요. 예. 몽펠리에 장군이라고. 이 몽펠리에.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삼성 장군, 프랑스군의 영웅이거든요. 자기 한국 6.25 동란 참전하겠다. 그랬더니 프랑스는 우리는 연대 병력만 보낼 거라 격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그럼 계급장 내가 뗄게. 그리고 대령으로 딱 강등돼가지고 됐지. 그리고 왔어요. 딱 오니까 유엔군 연합사령부에서는 전부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계급장은 대령인데 유엔군에서는 누구나 이분을 삼성 장군 2차 대전의 영웅으로 대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스스로 강등했다는 얘기 몽펠리에 장군. 네. 그 메가더는 제대했다가 다시 불려온 사람이에요. 메가더는 일단 은퇴했다가 다시 메가더는 대장으로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예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이죠. 네. 그런데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저쪽에서 터지고 태평양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맡을 아이젠하워 수준의 장군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부관 출신이거든요. 네. 예, 아이젠하워가 유럽을 맡으니 그러면 메가더가 태평양을 맡아라 해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대장으로 전역한 사람을 소장 계급 달아줬어. 그래서 소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워낙 그 전공을 많이 잘 세우니까 금방 원수가 된 거예요. 네. 금방 원수가 돼갖고 그래서 한국 전쟁까지 6.25 전쟁까지 네. 이렇게 지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정인가 소령인가로 있다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서
그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다음에 군속으로 있었어요. 네. 예, 군 민간인데 군에서 정보장교 네. 정보일 하는 네. 있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이 장교가 자꾸 죽어나가니까 네. 계급병 달아주고 투입했죠. 그랬죠. 예. 뭐 하여튼 이 전쟁은 인간의 운명을 확실히 확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지각대장 푸틴 얘기 좀 해볼까요? 푸틴이 지각하는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예. 요번에 평양에 갈 때는 그날 온다던 사람이 다음날 새벽 2시 몇 분인가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은 뭐 두 나라의 뭐 우호 친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푸틴이 지각을 했을까요? 네. 이 김정은을 상당히 우습게 본 건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좀 애잔합니다. 이게 소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제 망해갈 때가 되니까 뭐랄까 여러 면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푸틴이 오는 걸 보고 북한에 가는 걸 보고 확실히 친구가 없구나. 누가? 푸틴이? 예, 푸틴이요. 옛날 같으면은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고 하던 그 지위에서 가서 만나고. 근데 참 아쉬운 거가 저는 그 한국하고 러시아는 참 교류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진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인데 그거 무기 몇 개 그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접근하는 게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푸틴이 예, 전쟁 계속할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파트너는 대한민국인데 왜 저럴까? 더구나 그 북한이 보내주는 무기는 일선 러시아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그 떨어져요. 싫어해요. 이게 불량률이 많고 쏘는데 안 나가. 네. 네. 그 잘못하면 이게 뭐라 그러죠? 내파할 수도 있고 내파할 수도 매우 있는 위험한 거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그러면 총 쏠 때 이렇게 쏘나? 그건 알 수 없는데 네 아무튼 탄알이 없으니까 뭐 이거 하여튼 위험해지 겁이 나서 어떻게 이래? 이러고 쏴. 아니 그리고 이게 북한이 무슨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뭐 석유나 이렇게 현물로 또 다 받아서 챙겨요. 근데 이 저 군수품의 특성상 AS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푸틴은 가서 김정은 만나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불량품을 수출하는 나라. 제 생각엔 그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라도 엿을 먹이자. 그래서 밤에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여라. 아니 그냥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해코지 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늦게라도 가가지고 잠이라도 못 자게. 그래서 제가 세계 외국어 책을 아무리 봐도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외국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하는 경우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밤새 간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김정은이. 참 대단한 일을 이번에 또 푸틴이 또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새벽 2시에 도착한 자나 네. 그걸 또 2시에 기다렸다가 영접한 자나 그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예. 뭔가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이제 의전 차량을 보냈는데 일부러 앞에 좀 찌그러지고 이런 차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변명은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거를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면 푸틴의 새벽 기착도 뭔가 우리가 달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외교가 참 찌질하네.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외교 차 찌그러뜨려서 보내고 의전차를. 네. 근데 외교라는 거는 이제 무조건 좋게 말해야 되니까 둘이서 이렇게 신나게 싸웠다. 그러면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먹 다짐만 했지 거의 뭐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갔다. 우리는 양국 간의 견해가 다르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을 하죠. 그 이제 당일날 그 안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근데 푸틴은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만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얘는 신나게 풀 텐데 자기가 너무너무 싫거든 술 마시는 게. 아하.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근데 이번에 사진 보니까 많이 뺐더라고 살을 갖다가. 예. 특히 이거 뭐 고급 와인을 그렇게 들이붓는다 그러던데. 예. 진짜 그야말로 진짜 춘향전 거기서 인민의 고유를 마신다 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금준 저는 미주는 그걸 천인이 갖다가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거 저게- 좀 읊어주세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락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민성고로구나. 원성고 아니냐? 가성고처 원성고로구나. 제가 이기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네. 이기는 날. 예. 근데 뭐 그렇게만 하면 뭔 뜻인지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아니 지금 네. 나 놀리는 거예요? 네, 그 좋은 술잔에 가득 찬 술은 그 금준 천인 백성의 피요. 네, 옥반가효. 그러니까 옥쟁반에 먹기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로다. 그다음에 그 촌농이 떨어질 때 만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숭소리 높구나.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시입니다. 옛날에 뭐 명나라인지 청나라인지 사신이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써서 조선 국왕과 대신들을 능멸했다는 시를 춘향전에서 이제 차용해서 썼죠. 그래. 뭐 푸틴 얘기는 이쯤 합시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동탁 얘기 좀 합시다. 예, 동탁. 홍준표가 갑자기 이재명이를 향해서 여의도 동탁이라 그랬거든. 아, 동탁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동탁과 여포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네. 이재명이를 뭐라 그랬냐면 저게 지 맘대로 다 하니까 네. 저게 여의도 동탁이다. 그러면서 여포가 곧 나타날 거다. 동탁을 쳐 죽인 예. 여포가 곧 나타날 거다. 하여튼 이렇게 홍준표가 주장했어요. 그러면 동탁의 양자가 여포였는데 그럼 네. 누구 저 양자가 나타나서 죽인다는 거. 그렇죠. 정치적 양자는 그러니까 누군가요? 양자인 여포가 동탁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탁을 죽인 여포가 나타날 거다. 그거 누군지 모르지. 그렇네. 그럼 초선도 있어야 되고 사도 왕윤도 왕윤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많이 필요한데요. 초선은 뭐 네. 물론 뭐 누군지 모르겠고 왕윤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여의도 동탁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런 거는 아주 기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약간 구태 같은데요. 어.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기자들 받아 쓴다는 걸 알긴 알거든요. 근데 별로 이번 건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도 동탁이다. 와닿질 않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남정욱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걸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홍준표도 아니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의도 동탁 알기는 알겠는데 벌써 삼국지가 고전이니까 네. 조금 뭐랄까요 확 와닿지는 않네요. 차라리 여의도 뭐 조조다 그런 머리가 돌아간다 이런 의미 있는데 동탁은 이미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비만하다. 여성을 매우 애호한다. 뭐 이 정도밖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죽을 때 배꼽에 심지를 꽂아놨더니 뭐 며칠이 지나도록 그 기름이 흘러서 꺼지지 않았다. 딱 이미지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번엔 잘 못 고르신 것 같아요. 홍준표 씨. 아 그래요? 예. 저는 확 오던데. 옛날 사람이니까. 유유상종. 네. 아니, 뭐라고 했어야 확 와닿는 건? 왜냐하면 이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흉폭한 자가 동탁이거든. 제일 흉폭하고 막 지 마음대로 막 마구 사람을 막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은 여의도의 무슨 손권이다. 굉장히 안 오잖아요. 안 오지. 예, 그거랑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동탁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유비다 이런 알겠어요. 식으로. 예. 우리 남정욱 작가가 홍준표 시장한테 요구합니다. 좀 확 와닿는 걸로 좀 해라.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좀 확 예. 와닿는 걸로 해라. 여의도 조조였으면 좀 더 쉽게 예, 다가왔을 와닿죠. 거다. 예. 음. 고우영 삼국지를 한번 다시 보시기를. 삼국지 하면 고우영. 그렇죠. 고용 삼국지는 세계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탁월한 해석이 돋보이는 걸작입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나도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지금. 표정 진지하세요. 네. 고우영 선생님의 그 초대 예명은 추동성. 만주 출생으로 그 형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연재를 이어받아서 시작한 것이 만화가의 입문이며 네, 수호지, 삼국지, 초한지 등등의 역사 고전물, 뭐 서유기, 수도 뭐 명편 중에 하나고
하여튼 수묵화와 만화의 선을 결합한 필체로서 한 획을 장 그리셨어요. 박사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중얼중얼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 오래 듣기가 힘들어요. 원래 잡음 끝에 수다 끝에 그 알찬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에 뭔가가 있는 거죠. 고우영 선생님은 삼국지를 쓰시면서 다 한글로 쓰셨는데 고우영의 우자와 관우의 우자만은 꼭그 기두자로 썼어요. 써서 두 사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합시다. 애완견 얘기도 좀 합시다. 애완견 이거는 저 언론 침해. 그 이재명 총재가 한국 언론들이 정권의 애완견이다. 이재명 총재? 그 이재명이 네. 아니 언제 총재 됐어? 당 총재 그 이재명 의원이 아버지였는데 네. 총재 이제는 갑자기 공식 아버지 총재로 하자. 공식 명칭은 대표예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총재도 굉장히 그 옛날식 용어네요. 네. 삼국지 얘기하다 고성국 보니까. TV에서의 공식 호칭은 이재명이. 네. 아무튼 네. 한국 언론이 정권에 아부하는 애완견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견해나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즘 일부 극소수 그 언론 호소지, 언론 호소 방송 등등을 보면 사실과 의견을 뒤섞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애완견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립부터가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애완견이라는 단어는 안 쓴대요. 네. 네, 반려견이라고 하죠. 예, 반려견. 네, 애완견은 반려견을 모욕하는. 그렇죠. 그렇죠. 애완이라는 거는 수직적 관계, 인간이 개를 위해서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일방적으로 베푼다라는 일방적 시선이 담겨 있는 말이고 반려견이라는 것은 인생의 동반자다. 뭔가 이제 같이 가는 이런 좀 긍정적 뜻이 들어있는 거니까 애완견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직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되니까 언론학 교과서에 랩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던데 있어요? 언론학 교과서 어떤 책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언론학 용어래. 네. 애완견, 경비견 그런 것들이. 저 개훈련소 뭐 이런 사례집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학 교과서에 나온다고 교과서에 나온다. 저것들이 네. 고집 부리고 있어요. 꼭 그런 건 문제되면 그러잖아요. 어디 나온다고. 예. 그럼 또 우리도 확인도 안 해봐요. 또 나온다는데요. 그게 이게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봐. 안 해요. 이게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그 면면한 전통인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어디에 나와? 그럼 태평광기에 나와. 그 태평광기는 그 청나라 때 만들어진 워낙 방대한 책이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 태평광기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게 서양에서도 마태복음 96장에 보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96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겠는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아무튼 96장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서로 힘들어요. 그렇지.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없고. 그렇지. 다 읽을 수도 없고. 사실 그 불경에 나온다 그러면 찾기 어려워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제 토를 달면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28장이랍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럼 다음부터 이제 29장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여기 우리 댓글창에 바로바로 올려줘요.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가끔 댓글창 소개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고 인터액티브하게 소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네요. 뭐 궁금해하지 않으시면 그래도 대답을 할 수 있는. 태평강기 처음 듣는 소리 그러셨어요.
태평 광기라 그랬어요. 광기, 광기. 넓을 예, 광기, 넓을 광기. 예. 예, 태평 광기. 누구나 이름은 들어가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책. 음. 그리고 읽을 의지를 갖다가 전혀 안 생산하게 만드는 책. 음. 이런 거죠. 그래요. 이 방금년과 무대 얘기도 있네. 역시 고우영 선생님의. 반금년과 무대, 네, 이 금병매라는 에로틱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병매의 금이 반금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반금년은 금병매에도 등장하고 수호지에도 등장하고 수호지에도 등장하죠. 두 작품에 모두 등장하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무대가 그 무대거든요. 네. 그 무송이 무송의 형. 무송의 형이 무대죠. 네. 근데 무송이는 뭐 아주 헌헌장부에다가 아주 무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무대는 아주 보잘것없고 몸도 왜소하고 좀 찌질한데 착한 그러잖아요, 캐릭터가. 그 김무성이 별명이 무대였어요. 지금도 무대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무성 대장의 줄임말이라고 이제 김무성은 설명을 했어요. 김무성 측에서는 무성 대장, 김무성 대장 무대. 이제 그 무대야, 이 무대야.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했지. 누가 붙인 별명입니까? 김무성을 무대라고 별명을 붙인 것은 김무성 캠프예요. 네. 보통 성하고 그냥 대자만 붙이는데 좀 독특하게 붙이는 거. 나경원 같은 나대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부를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김대 해야 되는데 무대. 이거는 뭔가 약간 꼰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꼬은 게 먼저 나온 거예요. 꼰 게 먼저 저게 나오고. 정치는 저런데 실제로는 저기 방금년이 나오는 그 무대야. 예. 꼬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해석을 한 거야, 자기들끼리. 새로 갖다 붙인 이거는 거죠. 김무성 대장의 준말입니다. 아니면 무대에 올라갈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김대는 보통 김일성 대학을 김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네요. 그 겹치는 게 싫어서 김무대라고.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장은재 박사나 남정욱 작가나 뭐 이게 정치 시사 말씀은 이제 저하고 사석에서는 가끔 하지만 뭐 이렇게 방송에서는 안 하는데, 오늘 그 원희룡이 출마 선언했어요. 당 대표. 그러니까 처음 출마 선언, 첫 번째 출마 선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은 됐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것은 없는데 원희룡이 첫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희룡 캠프에서 꼭 좀 발굴해서 널리 퍼뜨렸으면 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언젠가 저기 공천심사위원장인가를 하다가 낙천한 사람이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그 원희룡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이 막 그 한판 패를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양복이 입고. 공천심사위원장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공천심사위원회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여튼 위원장을 한 적은 없어요. 네. 무슨 혁신위원장을 한 적은 있는데. 네. 예. 아무튼 제가 그 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봤으니까 어딘가는 존재할 겁니다. 업어치기 당해가지고 공천 낙천자가 불복해서 그 원희룡 저 창피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원희룡 전 장관한테 표하는 거죠. 장관 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업어치기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동그라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뭐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아니 그런 영상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상은 또 있어요. 제주도지사 두 번째 도전할 때, 무소속으로 도전할 때인데, 그러니까 현직 지사로서 무소속 도전할 때인데, 그때 그 제2국제공항 제주도 저 성읍 쪽에 그 문제가 아주 핵심 현안이었을 때요. 이제 후보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그 계란 맞은 거? 아니요, 직접 저기 테러를 당했죠. 와서 이렇게 얼굴을 때렸죠. 때렸죠. 그때 그 제2국제공항 관련한 그쪽의 그 단체의 사람이 와서 진짜 폭력을 했거든요. 근데 원희룡이 피하지도 않고 딱 그 눈 딱 감고 피하지도 않고 막고 있더라고.
그 영상이 예, 있어요. 예. 그 테러 사건이 터진 후에 역전됐어요. 그때까지 지고 있었거든. 예, 예. 박근혜 이랑 비슷하네 그때. 아, 그렇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찾는다면은 그 제주도 고3짜리 원희룡 학생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하고 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규칙적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 뭐 하는 이 인터뷰 장면. 네. 근데 그건 보통은 네. 언론사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 원희룡한테 좀 가까우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석에서는 저를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형님 제가 진짜 밥만 근근히 먹는 집이었습니다. 과외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 음. 정치인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여러 가지 혐의도 있고 뭐 이게 범법 뭐 저 재판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혐의를 가지고 또 버티고 살아남는 것 자체를 일부 유권자들이 능력으로 환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력고사 1등이라는 거는 이 전 국민의 로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외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은 그 원희룡 전 장관의 그 배우자 정신과 의사인가 그러시잖아요. 예. 네, 그분에 대한 호감도 강윤형. 네, 그분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 저기 저 정치인들 품평해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 품평이 아니라 이재명이 저 대선 때인데 이재명이를 뭐라고 그랬더라? 소시오패스 같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 소아정신과 전문이니까 자기가 직접 그 진단하지 않아서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관찰을 해보면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얘기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쓸고자 고언을 갖다 원희룡 그 선수에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인천 계양에서 나왔을 때 이천수 선수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쇼츠가 엄청 돌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서 봤는지 웃으려고 봤는지 이걸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춤 연습은 확실히 안 했다. 내가 과연 이런 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왔었잖아요. 극단적 혐오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젊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람들 반응 그거였거든요. 더럽다. 원희룡 장관은 자기가 귀엽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쇼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마디 더 드리자면 4.3에 대한 입장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권하고 싶은 영상이 자꾸 영상으로 가니까 하나 있어요. 그 광복 회장했던 자 있죠. 저 국회의원도 하고 광복 회장도 하고 뭐 저기 아닌데 원인가? 박원 아니요 김원인가 뭐 김원웅. 김원웅이 이자가 광복 회장하면서 온갖 그 이 역사의 개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광복절마다 지가 광복사라 축사를 써가지고 전국의 광복회 지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광복회 그 8.15 기념식을 대통령 참석하에 하고 지방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에 거기서 또 하거든요. 그런데 그 김원웅이의 광복사 축사를 각 지방의 광복회 지부 회원들이 그걸 대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8.15 날 이제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로 참석한 자리도 이제 그런 자리였는데 김원웅의 이제 축사가 쫙 대동이 되는데 이제 도지사니까 원희룡 연설문도 준비가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더라고. 영상에 보면 나왔다. 들고 있는데 근데
이 김현웅이의 그 축사 대독이 쫙 이어지니까 그 정말 역사를 완전히 개칠하는. 아 그거 구겨버리고 그러니까 즉석 연설한 거 여기서 있죠. 구겨버리고 네. 탁 던지고서 원고 없이 나가서 네. 즉석 연설을 합니다. 네. 그 장면이 제가 본 원희룡의 정치 인생에서 그 최고의 순간이었다. 유일하게 순발력이 발휘된 뭐 이런 거 모범생 타입이어서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유일하게 그 장면이 예. 예. 근데 그게 진짜 분노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분노했기 문제는 이게 머리에서 안 나왔다는 게 문제죠. 때문에. 머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원희룡 얘기로 1시간 동안 할 걸 그랬네. 아무 얘기나 해도 장원자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혼자 떠들기 때문에. 자, 뭐 모르는 것 없는 이 장원재 박사와 장원재 박사한테 편승하기를 잘하는 예, 남정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토스하면 남 작가가 스파이크 하는 겁니다. 예. 네. 쌍구라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